조선 역사상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성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궁궐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왕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 8년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왕비는 궁궐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폐위된 그녀에게 남은 건 치욕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왕비에서 역적으로 규정된 여인. 그녀의 이름은 패비윤 씨입니다. 성종이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는 사료마다 해석이 엇갈리며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여러 갈등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질투와 갈등, 그리고 정치적 판단. 그 뒤에 감춰진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종 7년 서기 1476년 봄이었습니다. 궁궐 안매화가 활짝 피어났습니다. 조선은 비교적 평온했고 백성들도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 씨였습니다. 하만 윤 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윤 씨의 아버지는 윤기견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였으나 벼슬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총명하고 아름다웠다는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집니다. 저 아이는 복을 타고났구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윤 씨는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 예의를 배웠습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 단아한 몸가짐과 온화한 성품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비 간택의 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규수들이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윤 씨가 선택되었습니다. 성종은 21살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윤 씨를 처음 본 순간 그는 미소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참으로 단정하고 아름답구나. 이 말은 후대 기록과 야사에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윤 씨는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대전에는 축하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성종은 윤 씨를 아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밤이면 중궁전을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다고 기록에 보입니다. 중전마마, 오늘은 어떠하셨소? 전하, 다만 전하의 옥체를 살피옵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궁궐 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해 겨울, 윤 씨는 임신을 했습니다. 성종도 기뻐했고 신하들도 모두 축하했습니다. 이듬해 봄 윤 씨는 왕자를 낳았습니다. 훗날 연산군으로 불리게 될 아이였습니다. 궁궐 안팎이 경사로 들끓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원자를 낳으셨다. 백성들 또한 경사를 기뻐했습니다. 윤 씨는 자애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성종은 그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고 전합니다. 이 아이가 훗날 훌륭한 왕이 되겠지. 윤 씨는 아이를 보며 소망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윤 씨는 왕비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중궁전은 평온했고 궁중 기강도 차분히 유지되었습니다. 허나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후궁들과 궁녀들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비와 신하들도 왕비의 행보를 주시했습니다. 윤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왕실 내부의 차가운 권력 다툼을, 그녀를 둘러싼 질투와 경쟁의 기운을. 어느 날 밤 윤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대전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편에 어렴풋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왜일까 마음이 편치 않구나. 궁궐 안엔 서리빨 같은 긴장감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이 도를 맞이할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궁궐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이 후궁들을 하나둘씩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의 오랜 법도이자 관례였습니다. 왕은 여러 후궁을 두어 왕실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윤 씨도 이러한 왕실의 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이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왕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가슴 한편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성종은 여러 후궁의 처소를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궁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전합니다. 윤 씨는 홀로 대전에 남아 긴 밤을 보냈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며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이토록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전하께서 오늘도 오시지 않으시는구나. 궁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 같았지만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종이 오랜만에 중궁전을 찾았습니다. 윤 씨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려 했습니다. 허나 성종의 말은 윤 씨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중전, 과인이 수기를 살피고 있소. 그대도 왕비로서 이해해주길 바라오. 이 대사는 후대 기록과 야사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허나 왕비로서의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전하, 소첩이 어찌 감히 그러지 않겠사옵니까?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성종이 대전을 나간 뒤 윤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버림받는단 말인가? 아들까지 낳아드렸거늘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질투심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평온했던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윤 씨는 후궁의 처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왕비로서 후궁들을 다스리고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문제가 되었다고 기록됩니다. 내가 어찌 감히 전하의 마음을 혹하게 한단 말이냐? 이 장면은 후대 야사에서 전하는 서술입니다. 후궁은 몸을 낮추고 말했습니다. 마마, 소첩이 감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전하의 부르심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윤 씨의 감정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으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윤 씨가 후궁의 뺨을 쳤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실록에는 질투하여 후궁을 꾸짖었다 정도로 기록되어 있으며 몇 대를 때렸다는 구체 묘사는 후대의 전언입니다. 감히 중전을 모욕하느냐? 윤 씨의 외침은 궁궐 안으로 퍼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소문은 곧 궁궐에 널리 퍼졌습니다. 중전이 후궁을 손수 때렸다더라. 질투가 지나치다더군. 이 소식은 인수대비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이자 궁궐의 실권자였습니다. 대비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왕비가 궁중 기강을 흔드는구나. 이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성종 역시 소문을 듣고 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중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중전, 이게 무엇이오? 왕비의 몸으로 후궁을 꾸짖었다는 것이 사실이오? 이 장면 역시 후대 기록을 참고한 재구성입니다. 윤 씨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첩이 잘못하였사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성종은 말을 아끼며 대전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오.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일이 훗날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인수대비는 윤 씨를 불러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대비전 앞에 무릎 꿇은 윤 씨의 몸이 떨렸습니다. 왕비의 몸으로 어찌 그리 경솔히 행동하였느냐? 궁중의 기강을 세워야 할 중전이 도리어 어지럽히다니.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항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첩이 잘못하였사옵니다.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겠사옵니다. 허나 대비의 얼굴에는 냉담함이 감돌았습니다. 윤 씨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수대비는 이후 윤 씨를 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궁들도 이전과 달리 윤 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렸다는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집니다. 중전의 질투가 심해졌다더라. 궁녀들도 윤 씨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궁전은 조금씩 고립되어 갔습니다. 성종 역시 윤 씨에게 점점 무심해졌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찾을까 말까 할 정도였습니다 하고 후대 기록은 말합니다. 성종은 여러 후궁의 처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윤 씨는 홀로 대전에 남아 아들을 돌봤습니다. 연산군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어미가 미안하구나, 어미가 부족하여.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윤 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종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중전이 질투하여 성상의 얼굴을 상하게 하였다. 정확한 상황 묘사는 실록에 없지만 갈등은 분명했습니다. 성종이 중궁전을 찾았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씨는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전하, 어찌하여 소첩을 이토록 외면하십니까? 소첩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리도 버려두십니까? 윤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종은 조심스레 말을 아꼈습니다. 중전이 스스로 자초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후대의 재구성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윤 씨의 감정은 폭발했습니다. 성종의 옷깃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종의 얼굴을 상하게 했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 야사에서는 과격한 묘사도 있으나 실록은 얼굴을 상하게 했다 정도로만 적고 있습니다. 감히 성상의 얼굴을 이라는 놀라움과 분노를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종은 윤 씨를 밀쳐냈습니다. 윤 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중전, 그대는 이제 왕비로서 자격이 없소. 과인을 크게 실망시켰소. 이는 후대 기록과 야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성종은 대전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신하들은 놀라며 비난했습니다. 왕비가 감히 왕의 얼굴을 상하게 하다니. 궁중 기강에 큰 문제입니다. 폐위를 요구하는 상소들이 올라왔다고 실록은 적고 있습니다. 궁궐 안팎은 이 소문으로 크게 술렁였습니다. 인수대비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윤 씨를 더 이상 왕비 자리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비는 성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중전을 폐위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왕실의 위엄과 기강을 위해서 그러해야 합니다. 성종은 윤 씨가 연산군의 어머니였기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위엄도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뇌 끝에 성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 씨를 폐위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종 10년 서기 1479년의 일이었습니다. 윤 씨는 중궁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폐위를 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왕비의 자리도 아들도 명예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종 10년 서기 1479년 6월의 일이었습니다. 궁궐에 폐위 교서가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윤 씨는 중궁전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관이 차갑게 교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전 윤 씨는 질투로 궁중을 어지럽힌 일이 있었도단 왕의 얼굴을 상하게 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이에 중전의 자리에서 패하고 서인으로 내친다. 윤 씨의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전하, 소첩을.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허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다가와 윤 씨의 왕비 예복을 벗겼습니다. 화려했던 치마와 당의가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머리의 족두리와 비녀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평복으로 갈아입혀진 윤 씨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서인으로 신분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어마마마. 연산군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4살배기 아이가 어머니를 찾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허나 궁녀들이 그녀를 붙잡아 막았습니다. 이제 패비는 원자를 볼 수 없사옵니다. 안 됩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발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십시오. 윤 씨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애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궁녀들에게 끌려가며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궁궐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윤 씨는 평복을 입은 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뒤에서 궁녀들과 내관들이 수군거렸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것이 패비라네. 질투로 자리를 잃었다더군. 윤 씨는 고개를 떨군 채 궁궐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궁궐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사가의 좁은 방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패비가 된 딸을 받아줄 집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정해준 사가에 머물며 지내야 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갇혔습니다. 밖을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었고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감시 역할의 궁녀 한 명만이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윤 씨는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왕비에서 패비로, 어머니에서 버림받은 여인으로.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밤이 되자 윤 씨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궁궐 안에서 아들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요? 어미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을까요? 미안하구나, 연산아. 어미가 미안하구나. 윤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죽음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아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만이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여인의 절규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사가에 유폐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좁은 방 안에서 매일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스쳐갔습니다. 처음 궁궐에 들어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홀레복을 입고 성종을 처음 보았던 순간, 왕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참으로 단정하고 아름답구나. 이 말은 후대 기록과 야사에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혼의 밤들은 평온하고 따뜻했다고 전해집니다. 성종은 중궁전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백성들을 편안케 하는 왕이 되고 싶소. 이러한 포부를 성종이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씨는 그런 성종을 바라보며 존경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전하를 돕는 것이 소첩의 소망이 옵니다. 그리고 아들 연산이 태어났던 날, 윤 씨는 고통 속에서도 커다란 기쁨을 느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을 품에 안았던 순간의 벅참은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성종도 아들의 탄생을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과인의 아들이로다. 장차 훌륭한 왕이 되리라. 라는 말을 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씨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연산이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어마마마 라고 불렀을 때, 윤 씨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중궁전 마당에서 아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매화꽃이 피면 함께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궁궐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마마마, 저 꽃이 예쁘네요. 그러하구나. 우리 연산이도 저 꽃처럼 예쁘단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윤 씨는 과거의 기억에서 깨어났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의 행복은 이제 손에 닿지 않는 먼 기억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죄였던 걸까? 윤 씨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았습니다. 허나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연산이 자라서 어미를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 연산아, 어미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부디 건강하게 자라다오. 윤 씨는 창밖의 달을 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훗날 훌륭한 왕이 되기를. 그것이 패비가 된 어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윤 씨는 과거의 따뜻한 기억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언젠가 다시 아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 희망만이 그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사가의 좁은 방 안에서 패비 윤 씨는 홀로 눈물을 흘리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성종 13년 서기 1482년 여름이었습니다. 패비 윤 씨가 사가에 유폐된 지 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궐에서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패비 윤 씨가 왕을 저주하고 있다는 고변이 성종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성종을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패비가 사가에서 왕을 저주한다더군. 무당을 들여 밤마다 굿을 한다 하오. 이런 말들은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진 소문으로 보입니다. 곧 조정에는 상소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패비를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성종은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윤 씨가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종은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관리들이 사가로 향해 패비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저주 굿과 관련된 물건이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당을 드나들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그저 좁은 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하, 패비의 처소에서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사옵니다. 관리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성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인수대비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대비는 패비 윤 씨가 살아있는 것을 불안해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 하나 소문이 파다하지 않느냐. 패비를 그대로 두면 왕실의 위험에 흠이 된다. 대비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측근 신하들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패비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성종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 씨는 연산군의 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대비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며칠간의 갈등 끝에 성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성종실록에는 이 사건이 저주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주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정하기 어렵고 당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연구에서 논의됩니다. 윤 씨는 무릎을 꿇고 사약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깨달은 듯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저주를 했다니 어이없구나. 이것이 나를 제거하려는 계략이었단 말인가와 같은 말이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억울함을 느꼈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연사나 어미를 용서해다오. 어미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단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받았다는 기록과 야사가 전해집니다. 그녀의 나이 28,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패비 윤 씨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실록에는 그녀가 저주 사건으로 사약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둘러싼 실제 진실은 지금도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윤 씨는 왕을 저주한 역적으로 기록되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정치적 판단과 권력 구조 속 희생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2년이 흘렀습니다. 성종 25년 서기 1494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은 20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조차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따뜻한 품의 기억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연산군은 가끔 꿈속에서 어머니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후대에 전합니다. 허나 깨어나면 대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연산군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패비가 된 어머니, 사약을 받고 죽은 어머니. 왕실에서는 오래전부터 금기시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 왜 아버지는 어머니를 폐위했을까? 즉위 초기, 연산군은 비교적 온화하게 정사를 돌보았습니다고 평가됩니다. 젊은 왕을 향해 신하들도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마음속 공백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년 서기 1504년의 일이었습니다. 연산군 10년에 발생한 갑자사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시기 연산군은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한 궁녀가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궁녀는 어린 시절 패비 윤 씨를 모셨던 인물이었다는 내용이 야사에서 전해집니다. 궁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전하, 패비마마께서는 결코 저주 같은 일을 하지 않으셨사옵니다. 그 모든 것은 거짓 고발이었사옵니다. 연산군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가능성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누가 감히 어마마마를 모함했단 말이냐? 궁녀는 떨며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대 야사와 기록에서 전해지는 서술입니다. 연산군은 그날 밤 대전에서 울부짖었다고 전합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억울함과 고통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미처 알지 못했사옵니다. 어찌 그리 억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옵니까? 연산군은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어머니의 폐위와 죽음에 관련된 인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상소했던 신하들의 명단이 정리되었다고 전합니다. 연산군은 그들을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위를 주장했던 대신들은 귀양을 갔습니다. 사약을 상소했던 신하들은 파직되거나 더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의 무덤을 파헤치는 부관참시까지 행해졌습니다. 이 역시 실록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마마마를 모함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은 죄를 피할 수 없다. 연산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용서를 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복권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폐비에서 다시 왕비로 추존하려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신하들의 강한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전하, 이미 폐위된 이를 복권할 수는 없사옵니다. 왕실의 법도가 무너지옵니다. 신하들은 완강히 반대했다고 기록됩니다. 연산군은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 강했습니다. 윤 씨는 저주 사건의 진범으로 기록되었지만 연산군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윤 씨의 폐위는 질투와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사약 사건은 정치적 판단 권력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라 전해집니다. 어마마마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폐비 윤 씨가 남긴 억울함은 결국 아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복권은 이루지 못했지만 진실을 찾으려는 그의 행동은 시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집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연산군 자신도 변해갔다고 기록과 연구는 전합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여겨진 인물들에 대한 분노가 점차 조정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고한 신하들까지 의심하고 처벌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권력은 점점 더 강압적이고 잔혹한 방향으로 기울어갔습니다. 연산군은 더 이상 온건한 젊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폭정으로 흐르는 행보는 실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려던 마음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연산군 자신도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연산군 12년 서기 1506년의 일이었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었고 비극은 대물림되었습니다. 유배된 지 2달 뒤 연산군은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자 했던 아들의 삶 또한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폐비 윤 씨와 연산군 두 모자에게 이어진 비극적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종 8년 서기 1513년의 일입니다. 조정은 논의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비 윤 씨를 복권하기로 한 것입니다. 윤 씨는 다시 왕비로 추존되었고 재헌왕 후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사망 후 31년 만에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실록에도 이 복권 조치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비 윤 씨는 역적의 어미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왕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사료에 제한적으로만 남아있으나 적어도 저주 사건의 진실이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은 연구에서도 강조됩니다. 만약 인수대비와 신하들의 정치적 계산이 달랐다면 혹은 성종과 윤 씨의 갈등이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었다면 그녀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연산군 역시 폭군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모자의 비극은 역사적 권력 구조 속에서 형성된 결과였습니다. 폐비 윤 씨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어떤 파장을 낳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성종의 무력함, 어머니를 잃고 분노의 길로 나아간 연산군의 비극, 궁중의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한 여인의 운명.
오늘날에도 권력의 논리에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시간을 들여 진실을 드러냅니다. 비록 늦더라도 정의는 기록을 통해 바로잡히기도 합니다. 패비윤 씨처럼 결국 명예를 되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질투와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권력의 음모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 말입니다. 패비윤 씨는 비록 생전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만 그녀의 억울함은 훗날 밝혀졌고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연산군의 눈물과 분노는 그러한 진실을 드러내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를 조선 역사 속 비운의 왕비, 재헌왕후로 기억합니다. 사랑받다가 버림받고 억울하게 죽었으나 결국 복권된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권력 앞에서 무력했던 한 여인의 눈물,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아들의 절규. 이것이 바로 패비윤 씨, 재헌왕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